이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마음 근력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실패와 시련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의 실수에 관대하고 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떤가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자, 오늘도 인생 책방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피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한국문학계에 정말 너무나 부러운 정말 특별한 길을 걷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네. 나온 지가 26년 됐거든요. 네. 현재도 되게 잘 팔리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지 스테디셀러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짐작이 안 가요. 진짜로. 네, 제가 네. 뭘 기대하고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26년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 처음 책을 사셨던 20대 분이 네. 그 사이에 결혼도 하시고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가끔씩 이 책을 꺼내보면서 20대 때는 몰랐던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책, 인생책으로 뽑히기도 많이 뽑히는 책이거든요. 네. 바로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이거 재밌게 읽은 작품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누가요? 직접? 읽으신 거 맞죠? 제가 재밌게 읽은 작품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일단은 제목이 짧게 강렬하잖아요. 네. 여성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책으로 기억해요. 네, 일단 여성 화자가 나와서 그 여성의 입장에서 막 이야기를 전개하고 사건을 쭉 네네.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공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해요. 이게 여자 주인공이 어떤 남편을 선택하느냐 맞아. 이 문제였죠?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내용의 기둥 줄거리라고 하죠. 남편감 찾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시리즈가 사실은 남편감 찾기잖아요. 그렇네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여기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안진진이라고 하거든요. 26살인가 그렇습니다. 두 명 중에 누구랑 결혼하는가가 이제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요. 삼각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썸 타는 두 남자가 있는데 네. 한 남자는 부자예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인생이 꽉 짜여져 있는 성실남입니다. 좋은데? 네, 이 사람이 나영규라는 사람이고요. 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마음이 가는 식으로 나와요. 매력이 있네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무능력하고요. 집안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김장우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인 건데 안진진의 마지막 선택은 계획남인 그 성실남, 네. 그 사람인 그 나영규예요. 나영규. 네, 부잣집에 시집을 간 거죠. 아니 근데 미혼이라면 진영 씨라면 누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랑이냐 안정적인 계획남이냐 네. 참 그냥 고르라고만 해도 치아가 11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시 시작하라고. 쉽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안정적이냐 사랑이냐 그냥 저는 오서방을 택할게요. 네. 우리 MC님은 어떻게 선택하실 아, 거예요? 이거 진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연애는 이 남자랑 해도 결혼은 안정적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봐봐 결국 돈이야 이게도. 아니, 평생 뭐야, 로맨틱하면 뭐예요? 평생 내 그치. 속썩이고 내가 다 걷어먹여야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 맞아 안정적이야. 문득 지금 남편은 어떤 쪽인지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지금 뭐 두 개 다 갖춘 두 사람 개 다 아니에요? 갖춘. 사랑도 갖추고 안정적인 것도 갖추고. 아유, 왜 뭐 돈도 많고 뭐 다 있죠, 뭐. 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점이 또 있어요. 안진진의 엄마와 이모가 바로 이러한 선택으로 갈라진 운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오, 엄마랑 이모가 쌍둥이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겉모습이 똑같고요. 네.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엄마가 결혼한 사람은 김장우류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너무 자유로워서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고요.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네. 안진진의 동생은 또 조폭 흉내를 내면서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아유. 살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안진진 아빠가 치매가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엄마가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다 수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 삶에는 활기가 좀 있습니다. 반대로 안진진의 이모는요, 그 엄마랑 쌍둥이죠. 네네. 이분은 계획남 스타일의 나영규 같은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네. 네. 정말 사랑도 해주고 아이들은 또 유학 가가지고 잘 살고 있고 정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거든요. 네. 그런데 따르게 보면 활기도 없고 지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모가 네.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진진은 그 이 두 여자의 삶을 보면서 결혼한 남자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어느 정도의 결핍이 사람을 살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약간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불행하게 살았지만 에너지 넘치는 어머니도 봤지만 이모의 삶도 다 지켜봤는데도 안진진의 한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것도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아는 척 포인트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생은 원래 모순입니다. 자기도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그 반대쪽엔 편안하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인간이 꿈꾸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수 이효리 씨가 얘기한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지만 잊히기는 싫다. 오, 맞아. 맞아요. 그리고 배우 류승수 씨가 네, 이야기한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고 싶다. 딱이야. 우리의 그 어떤 희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 이시안 씨가 얘기한 네, 네가 얘기해. 제 책 제목인데 네.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오, 맞아. 완전 공감해. 우리도 늘 모순 속에 살잖아요. 많이 먹고 싶은데 살찌는 건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날씬하고 싶은데 뭐 먹고 싶어. 근데 이 이모와 같은 선택을 한 안진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해석이 다양해요. 이모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엄마 같은 인생을 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이모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왜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그냥 혼자 살았어야 했을까요? 안진진이. 그러니까 결혼 이행시가 있잖아요. 네. 결국엔 혼자가 났더라 해서 결혼. 근데 또 혼자 살면은 되게 외롭잖아요. 아우, 같이 그러니까. 있고 싶고. 맞아. 그렇죠. 같이 있으면 혼자 있고 맞아. 싶고. 이거 모순이죠, 이것도. 그러게요. 우리 삶에 정말 끊이지 않는 화두가 되는 모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26년 지났다고 했는데 지금의 안진진은 어떤 마음일까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에서는요. 양귀자 작가의 모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은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끌어오신 분들과의 만남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5선 국회의원이자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영우 전 국회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를 마지막으로 일단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이후에도 뭐 대학 강단에도 서시고요. 여러 뭐 저술 활동이라던가 언론 인터뷰로 굉장히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직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네. 그러나 나이가 나이인 것만큼 절대 무리하지 않으려고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웬만한 거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양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할 사람이 없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마지못해서 나가고 뭐 이렇게 보내고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까이서 제가 처음 뵙는데 눈빛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난 처음 보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워낙에 국회의장님께서 숲의 가로 등단한 작가시기도 하잖아요. 워낙에 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죠. 여러 책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술탄과 황제라는 책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또 됐었죠.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천년 제국이라는 비잔티움 제국의 그 멸망, 마지막 그 54일간의 그 격전. 그러니까 오스만 튜르크의 그 정복자가 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 그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오직 자료와 어떤 실제 상황에만 맞춰가지고 쓴 글인데요. 이 전쟁이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수한 상황에서 최고 지휘자, 지도자의 그 고뇌와 고독한 결단을 다루는 것을 제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어떤 그 다른 경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몸을 던져봤고요. 땅이 반응이 좋아서 어떤 고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우리 의장님을 좀 알고 싶어갖고 조사를 하던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두 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독도에 독도에? 국회 도서관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니 왜 옹알이를 해? 왜 옹알이를 하는 이게 거예요? 네. 없는 게 정상인데 네. 문제가 나온 거 보면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눈치껏 맞춰봐요.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독도에. 국회 도서관은 원래 국회에 있어야죠. 아, 그러면 이지 아나운서는 없다?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 같아요. 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을 위해서는 있다. 역시 눈치가 눈치가. 빨라. 아니, 네. 국회 도서관은 여기 맞은편에도 있고요. 아, 근데 여의도에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네. 독도에 국회 도서관 분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 도서관 독도 분관이 설치된 게 우리 의장님께서 재임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의장님. 정말요? 네. 그 독도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땅이죠. 네. 네. 이 오늘 책의 얘기도 영토, 주권 뭐 이런 문제, 나라의 어떤 그 소중함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독도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은 나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네. 우리 걸 가지고 남이 시비 건다고 일일이 반응하면 되네. 그렇죠. 그러네요. 대신에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국회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삼권, 입법, 행정, 사법의 하나니까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느냐. 대한민국 국회가 거기 가 있으면 되는데 국회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좁은 섬에 네. 국회 도서관의 분관을 거기다 지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이미 뭐 시비할 것도 없어요.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독도에 직접 가서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분관 현판식 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독도를 우리 지키는 우리 수고하는 경비병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책도 보고 국회 도서관 책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24시간 국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듯하게 생각해요. 너무 큰일 의미 있는데요. 아니 왜 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그 나라 시장이랑 도서관 가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우리말로 된 우리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땅이라는 의미일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 의장님께서 워낙에 책에 대한 조예가 남다르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인생책 굉장히 기대가 됐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묵직한 책을 인생책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께서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고대 그리스의 맹주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다툼이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된 전쟁사를 다뤘는데요. 강대국의 힘의 논리, 냉혹한 국제정치, 지도자의 탁월한 통찰력 등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먼 나라의 전쟁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만나봅니다.
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워낙에 고전이죠. 우리 의장님께서는 언제 이 책을 처음 접하시게 되신 건가요? 이 책을 지금 들고 계신 것처럼 책이 무겁죠. 네, 묵직해요. 800페이지 정도 우리말로 됐는데 2011년에 전문 번역이 그 천병희 선생에 의해서 전문 번역이 됐습니다. 이 천병희 선생의 번역서는 제가 감히 말하자면 세계 모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번역서 중에서는 세계 최고로 잘된 번역이다. 네. 세계 모든 영어든 독일어든 그리스어든 그 프랑스어든 그 잘된 번역하고 다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정말 그 인생의 진리 한 번 더? 800페이지 한 번 더? 예, 한 번 더라고 느낄 수가 말씀을. 있을 겁니다. 예, 예. 책의 저자 투키디데스가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서를 쓴 목적을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가 없어서 듣기에는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저자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입니다. 의장님, 투키디데스 어떤 인물인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이 거대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능력, 탁월하죠. 또 이 사람이 그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네. 참전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데 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전쟁 책임을 물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한 30년 가까이 계속되는 네. 그 전쟁에 지역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듣고 탐문하고 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검증을 했노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실정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썼기 때문에 이 양반이야말로 역사의 아버지의 반열에 올려도 하나도 손색이 없고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야 할 고전 중에 고전이고 명저다. 마치 동양에 사마천의 사기가 있다면 네. 서양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있다. 비슷한 다가올 비슷한 미래. 그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지혜를 배우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통해서 우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고대 그리스 내전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과도 같은 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BC 431년에서 네. 404년까지 정확하게는 27년인데 사실상 한 30년간의 이 전쟁 매일같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전쟁 기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의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 나라, 아테네 나라, 그리스 그 반도 전체에 수백 개의 폴리스라는 게 국가라는 개념이거든요. 폴리스가 있었는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이 형성이 되니까 그 페르시아 전쟁 때 맹주 역할을 했던 스파르타가 아테네가 강성해지는 것에 대한 위협이랄까 경계심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이게 느껴져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저자인 투키디데스의 정의입니다. 네. 전쟁을 30년 하고 난 뒤에 성자는 물론 스파르타고 아테네는 404년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지만 항복하나 이긴 스파르타나 결국은 어디한테 잡혀먹느냐? 테베한테 잡혀먹어요. 테베하고 그냥 잡혀먹습니까?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테베도 이 정복하느라고 싸움에 이기느라고 기진맥진한 사이에 또 누가 왔느냐?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 한반도의 지금 현실과 맞닿아서 우리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강대국이 힘의 지배가 정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걸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멜로스 학살 사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멜로스가 어디냐 네. 하면은 아테네에서 이 동쪽으로 가면 그 바다가 있어요. 그 에게해 그 바다에 그 남쪽 아케 동쪽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하나가 멜로스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윌러의 비너스는 알죠? 네. 비너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윌러의 비너스가 바로 윌러라는 섬의 멜로스입니다. 스파르타기 주민들이 살았지만은 해양 세력인 아테네하고 가까워야 있으니까 중립 플러스 우호적인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아테네가 이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라. 항복은 못 하겠다. 우리는 중립할게. 너희들한테 우호적으로 할게.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멜로스의 남자라는 남자는 모조리 다 죽었어요. 우와. 다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와 여자는 전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주기디데스는 아테네 사람이지만 아테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시사하느냐, 중립과 평화, 나라의 존속을 원하거든 어정쩡한 자세는 취하지 말아라. 살아남으려면 확실하게 힘을 기르고 그리고 동맹을 확실하게 엮어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한다. 네. 윌러의 비너스가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장의 역사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은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의원님의 이야기를 또 인생 이야기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께서 정치적 고향이자 또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던 곳이 부산 영도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돌담집에 대한 추억도 이렇게 글로 적으신 적이 있죠. 네. 네. 제가 돌담집 파도 소리라는 수필집도 그때 네. 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붙여도 제목 참 재밌게 붙였구나 했는데, 그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갔는데 그 파도 소리에 잠을 못 이뤘어요. 파도 소리가 익숙해지니까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고 파도 소리가 또 자명종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돌담집에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장미꽃을 이렇게 탁 심었는데, 와, 이쁘겠다. 참 낭만적이네요. 이뻤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단박으로 나온 장미꽃을 다 따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정성스레 키운 꽃을 꺾어가니까 좀 꺾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하자. 네네. 어디 써붙여놓자 이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놔두라. 꽃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또 한 번 깨우친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영이 저 하늘 위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각오를 매일 다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영도를 택했고 잘 무사히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의장님 모습과는 다르게 어릴 때 좀 약골이셨다는 얘기가 진짜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어쨌든 제 기억에는요, 네. 언제부터 뭐 어떻게 아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간 날보다 안 가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그때 시골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형, 누나, 네. 교과서 집에서. 그거 읽고, 또 우리 아버님이 그 신문을 보셨어요. 네. 그때 신문은 지금과 달라가지고 거의 한자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제 그 한글 토시 중심으로 네.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냈는데, 독학으로 천재가 되셨군요. 천재는 아니고 둔재죠. 네. 근데 한 번은 그 장이 너덜너덜한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일 거예요.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밤을 홀딱 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건 홍리동전이야. 오. 네. 그것도 두꺼웠어요. 새로 쓰기로 돼 있는. 이제 보니까 책을 밤늦게까지 밤새 보시니까 비실비실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빠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야.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들게 아파서 조금 어렵게 보냈던 시간들이 약함이 강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 가셔서는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각종 시위에 참여하시느라 연애 한 번을 못 하셨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첫사랑이신 건가요? 첫사랑이 초등학교 때부터 첫사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애매하시군요. 애매하네요. 어쨌든 제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때는 우리 나이로 31살 때는 가을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가을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만난 여자가 지금의 부인이에요. 만나자마자 2달 만에 제가 약혼을 하고 또 2달 만에 결혼을 하고 해서 얼마나 제가 밀어붙였는지. 화끈하셨네요. 추진력이 좀 있으시네요. 추진력이 있으시네요. 그전까지는 뭐 결혼에 대해서 별로 깊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강렬하게 느낌이 오셨으니까 네. 그렇게 2달 만에 밀어붙이셨죠. 그래서 미안하죠. 평생 고생시킨 것 같고 이게 제가 이 선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맞아요. 평생 고생시킨 것 같고 저 착한 여성을 내가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셨군요. 그러면 좀 이 시점에서 밸런스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의장님.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연애를 많이 해보고 아내를 만난다 대 연애 필요 없다. 아내에게 곧바로 직진한다. 자, 여기서 의장님의 곧바로 선택은? 직진이죠. 그거. 아, 진짜요? 그 하나마나 한 걸 왜 합니까? 곧바로 지금 예. 아내에게 직진하실 거예요? 나는 표현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은 알고 있을 거야. 네, 정말 지금 다시 만나더라도 그 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내에게 직진한다. 이것만큼의 사랑 고백이 맞아요.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네. 그 마음을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페리클레스 리더십입니다. 책 속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페리클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페르시아와의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델로스 동맹을 통해서 아테네 제국을 세우고 아테네 지도자로서 정말 아테네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민중파의 지지를 받아서 그 민주주의를 육성한 민주정의 선도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연설을 하거든요.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다 우와 하고 다 설득이 돼요. 정말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면서 이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사실 초창기에만 나오지 그 뒤에 큰 역할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아테네가 결국 패한 원인 중 하나가 이런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엄청난 그 평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페라클레스가 정말 뛰어난 웅변가였던 것 같아요. 연설 하나하나에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막 움직였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은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 뒤에는 그러니 여러분들 전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당시에부터 2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선언서에 들어가요. 네. 네? 그다음에 유엔 헌장에도 인권 선언에 들어요. 네. 하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들어요. 바로 이 페리클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헌법 전문에 왜 근데 아이고 김영환 사람 이상하게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인용을 해볼까요? 네. 헌법 전문의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만듭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지도자의 자질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식견만 있으면 뭐하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설득력,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통 네네. 능력이죠. 셋째,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애국심이 없으면 안 된다. 4번째, 애국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 4가지를 했는데 정말 요즘 우리 정치인들 지식, 식견 제대로 있습니까?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갖췄습니까? 애국심은 얼마나 있는가요?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여러분? 하고 얘기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페리클레스가 죽고 난 후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테네가 패하게 된 데 결정적으로 원인이다라고 일컫는 언급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페리클레스와 관계가 되는데 네. 페리클레스의 조카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한 네.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입니다. 미남자에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남성 연인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남자고 달병가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화술도 뛰어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냐 하면 아테네, 스파르타, 페르시아 다시 아테네로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변심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데 네. 이 변심에서 간 나라들마다 알키비아데스가 조언을 하거나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다 승리를 해요. 그런 정도로 어떤 그 능력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계속 이렇게 변심을 하잖아요. 네. 자꾸 배신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아테네에서 다시 아테네까지 갔는데 이 아테네가 그 궁지로 몰렸을 때 전쟁에 대한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배신자의 말을 누가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아테네는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미남자에다가 능력도 너무나 출중한 사람인데 이 페리클레스와 알키비아데스의 두 사람의 어떤 차이를 극명하게 만든 그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라면? 좋은 짓은 웬만큼 해가지고는 남지를 않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꼭 남게 돼 있으니까 오늘의 사는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도 이 점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인데 여기 이 사람은 벌써 조국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자기가 신세를 짓던 나라를 또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책에도 이 전쟁사에도 나왔지만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언변술이 교묘하냐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 조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으로부터 추방됐을 때라도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듣는 사람은 매혹시키는데 그 사람은 조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권력욕, 명예 이런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모님의 정치 인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20년간의 정치 활동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왜 잊을 수 없는 게 뭐 하나 두 개겠습니까? 뭐 수없이 순간순간이 다 잊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새 우주선 쏘고 하잖아요. 네. 전라남도 나로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네. 그 나로도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린 게 나로호입니다. 나로도에 네. 있다고. 그 우주 발사장 그 예산을 제가 최초로 마련했어요. 이게 정부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청와대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도 야당 의원님. 제가 그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주 발사장 있어야 되겠다. 네. 해서 최초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제 의장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휴게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뭐 털리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털어봐요. 네, 털어봐야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의장님의 이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아이고. 머리를 깎고 계신 분이 우리 의장님이신데, 이상한 거 아니, 하셨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의장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야당 때였어요. 제가 엄청난 돈을 먹었다 오, 하는 진짜요? 식으로
누군가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그 이상한 전화들이 김영호는 당선돼도 깜빵 가니까 찍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내가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이 투표일이에요. 아침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네. 네. 그랬더니 아니 저 얌전한 김영호가 머리를 깎다니. 네? 그래서 제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선거 분위기를 뒤집어 가지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당선이 됐고 그 뒤에도 그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엄청나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제 뒷조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면서 했는데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 무혐의로 네. 기소도 못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네. 그런 사건이 그랬군요. 있었습니다. 억울한 그 마음이 좀 풀리셨네요, 그래도. 그런데 그때는 충격이었죠.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네. 저 사진에 보지만은 그냥 머리 삭발할 적에 머리를 조금 덜 깎는데 네. 여기서부터 밀어버렸어요. 3부 정도는 남겨놓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렸어요. 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국회 당선돼서도 머리가 안 자라는 거야. 머리가 안 자라는 거야. 한 6개월간은 민머리로 다니신 이렇게 거예요? 안 자랐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16대 이제 국회의원 등원하실 때 그럼 민머리로 이제 등원하셨냐 이런 걸 예, 궁금했는데 지금 다 답변. 그때는 한 2부 정도는 자랐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자, 우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인생 사막입니다. 의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쭉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뭐 기자로, 청와대 공무원으로, 정치인으로, 지금은 작가로 굉장히 매번 계시는 자리를 꽉꽉 채우면서 삶을 이렇게 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뭐 저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인생의 어떤 한 막 한 막을 멋지게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2막, 3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대학교에 저 부산대학교 뭐 석좌 교수 몇 군데 이제 강의를 할 적에 기회가 되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인생 응답을 할 적에 그때 제가 자주 언용하는 말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의 신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 맞아. 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라.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은 준비하는 기간인데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허투루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군요. 올해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정치인에게 은퇴란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놓치지 않고 이제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뭐 정치 후배나 국내 정치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은 새해 들어서 정말 바뀌기를 바라는 게 중에 하나가 지금은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 얘기하면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만 공인, 공직자의 삶이 얼마나 엄중하냐, 얼마나 무한한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냐 하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나가는 그런 세상이 좀 되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의장님께서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저자인 투키디데스가 이 전쟁사를 통해서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에서도 그 연설에서도 가끔은 나오는데 주목하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리스 사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시민으로서의 제1신조로 삼았던 것이 아레테 정신입니다.
모든 시민은 다 군인이야. 그 아랫대가 뭐냐? 아랫대는 싸움이 있을 때 적진에 가장 먼저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은 아랫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탁월함, 네. 엑셀런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앞에 몸을 쫓아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 그런 자세를 우리 공인들, 공직자들, 정치인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 반대거든요. 반대잖아요. 위험한 건 네 먼저, 좋은 것은 내 먼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나 귀급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부도덕한 짓 한 사람은 역사에 꼭 기록이 되니까 자신들의 자식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잘 명심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장님 만나본 느낌 아, 어떠셨어요? 의장님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장님은 아랫대 같은 공동체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또 역사에 대해서 너무 훤히 보고 계셔서 조언을 얼마든지 이렇게 구해도 네. 참 좋은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아, 이 책을 추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1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음을 잡고 보시면 네. 이 삼국지 못지않은 서사가 있고요. 수호지 못지않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이는 통찰력까지 있는 책이라 이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면 그만큼의 보람은 확실히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 나는 나가면은 정치인들 역할을 하는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애국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나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금년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특정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페리클레스도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 뭐라고 그러냐? 공원의 꽃을 함부로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정성스레 심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원의 꽃을 꺾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공원의 꽃을 심어가도록 하는 자유. 우리 모두가 키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묵직한 책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회의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사람, 생각, 물건 등의 이동성을 뜻하는 모빌리티. 우리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버스, 지하철, 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통해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바퀴와 모빌리티로 모빌리티와 함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알아보기 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나의 첫 모빌리티 수업입니다. 과거에는 이동의 의미만 지녔던 모빌리티. 이제 IT와 접목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빌리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용어 정리와 사례를 제시하며 모빌리티의 개념부터 방향성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모빌리티 입문 교양서를 찾는다면 나의 첫 모빌리티 수업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 바퀴의 이동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명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알려주며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가늠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빌리티 혁명의 면면을 이야기하고 분석하며 미래 사회에서 모빌리티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 바퀴의 이동을 읽으며 함께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서평책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저자가 직접 인터뷰하고 연구했던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소개한 책 1%를 보는 눈입니다. 서평자인 이정혜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책이 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될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 준다며 직관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역할과 숫자로 대변되는 알고리즘의 역할 사이의 균형, 둘 사이의 공생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 이 시대에 인간인 우리들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서평했는데요. 알고리즘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담은 책, 1%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 정보화 기술의 발전을 겪으며 노동의 종말과 유연화라는 두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책은 기술의 환각을 걷어낸 리얼리즘적 시도로 노동 변화의 현상 진단과 의미 분석에 집중하며 지능형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경향을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팬덤의 시대입니다. BTS의 글로벌 팬덤부터 임영웅의 5060 팬덤까지 우리 시대의 다양한 팬덤은 문화 소비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책은 현대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팬덤의 심리학을 살펴보며 인간 심리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화제의 책은 아웃 퍼포머의 힘입니다. SNS의 득세와 가짜뉴스의 범람 속에서 우리 시대의 언론은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요. 책은 저널리스트 9명 각자의 생애에 걸친 저널리즘 정신과 분투를 추적하며 퀄리티 저널리즘이 한국 언론 부흥의 열쇠이자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모익지, 오늘은 바퀴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세상을 바꾼 모빌리티 혁명처럼 책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작은 기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책은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죠. 다음에도 우리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